자,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강의 계획서의 내용을 좀 간략히 축소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과 전문적 관계 이 한 가지에 대해서 주로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실천과 관련된 직접적인 과목이 필수 과목 중에 사회복지 실천론이라는 과목이 있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사회복지 실천론을 먼저 수강을 하고 그 다음에 실천 기술론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그 전문적 관계는 사회복지 실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일반적인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 방법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는 전문적인 모델, 기법들을 다루게 되는데 저는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을 하라고 하면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한 가지만 선택을 하라고 하면 사회복지 실천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마치 수준으로 나누어서 사회복지 실천론은 낮은 단계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은 전문적인 기법과 모델을 다루니까 더 높은 수준이고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긴 한데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게 된다면 사회복지 실천론의 적용이 훨씬 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고요. 훨씬 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나오는 뭐 과제 중심 모델이든 인지행동 모델이든 행동주의 기법이든 가족치료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조화된 방법으로 개입을 하는 현실의 사회복지기관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에게 더욱더 필요한 건 사회복지 실천론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전문적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전문적 관계 개념. 관계론을 저술한 헬렌 펄만은 관계를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감으로 정의했고 좋은 관계는 문제 해결과 목표 달성을 촉진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서술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관계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일상적인 대인 관계를 할 때 그 대인 관계예요. 다만 우리가 그 앞에 전문적이라는 표현을 덧붙여서 표현한 것뿐이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을 때 또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됩니다.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요. 길 가는 사람에게 또 지나친 어떤 도움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길 지나가다가 뭐 넘어지거나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과도하게 친절하게 뭐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느낌이 어떨 거냐면 일단 의심이 되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에게 친절한 거지? 그러니까 통상적인 수준의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너무 친절하게 접근을 하면 일단 의심부터 들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둘 사이에 신뢰관계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절친인 친구 또는 가족들에게는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편안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제3자한테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대학에서 이제 뭐 몇 년에 걸쳐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도움을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클라이언트 입장이 돼보면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은 클라이언트도 다양해서 도움받는 거에 너무 익숙한 클라이언트도 있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냥 사회복지사는 낯선 사람인 거예요. 사회복지사는 낯선 클라이언트지만 그래도 직업적으로 훈련이 이미 되어 있어요. 도와주겠다는 그 자세가 되어 있는데 클라이언트 입장이 되어 보면 그냥 낯선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도와주겠다고는 하는데 심리 내면적으로 오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도움을 아무한테나 받지 않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개별 사회 사업 관계론을 저술한 바이스텍은 이제 7대 원칙을 잠시 후에 또 볼 텐데요. 관계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태도와 정서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서 관계를 기술과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자, 관계를 기술과 분리할 수 없는 것. 그러면 분리하는 관점은 어떤 거냐 하면 관계는 좀 낮은 단계로서 우선적으로 관계 형성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좀 높은 단계로서 사회복지 실천 기법, 기술, 모델, 뭐 과제 중심 모델이든 인재행동 모델이든 이런 기법이나 기술을 이걸 관계 형성 먼저 하고 나중에 기술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뭐 그런 관점이 뭐 그렇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바이스텍의 관점은 관계를 기술과 아예 분리할 수 없는 것. 이거 먼저 이거 나중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바이스텍 입장은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건데 이것은 인본주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관점이고요. 칼 로저스의 그 인본주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칼 로저스가 인본주의에 대해서 비유했던 내용 이것도 앞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제 어떤 화분에 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어요. 자 꽃이 어떻게 피울 수 있었냐 하면 그냥 뭐 언뜻 생각해 보면 햇빛이나 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꽃이 그 피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원래 씨앗에 이 꽃이 피울 수 있었던 잠재력을 갖고 있었던 거인 셈이죠. 이 잠재력 없이 그냥 햇빛과 물만 가지고 꽃이 피진 않아요. 원래 이 씨앗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그것이 이제 환경적인 조건과 맞아 떨어지면 그 꽃을 피울 수 있는 건데요.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봤습니다. 칼 로저스의 인본주의의 입장 뭐냐면 누구나 이런 잠재력이 비행 청소년이든 뭐 지적 장애인이든 누구나 이렇게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는 잠재력이 내면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활짝 꽃 피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햇빛과 물과 같은 타인과의 관계, 타인으로부터의 지지, 격려, 관심 이런 거라고 봤습니다. 누구나 잠재력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왜 꽃 잠재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냐 하면 왜 그 비행 청소년으로 성장을 해서 교도소에 이제 범죄인으로 있냐 하면 누군가 좋은 관계 형성이 안 되고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관심 가져준 사람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활짝 꽃 피우지 못한 것이지 햇빛과 물과 같은 원래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햇빛과 물과 같은 역할을 누군가가 해주기만 하면 근데 그게 관계라고 봤어요. 특별한 기법이나 기술이 필요 없고 뭐 인지행동 모델이 어떻고 뭐 가족 치료에 뭐 무슨 뭐 삼각화가 어떻고 이런 거 하나도 칼 로저스는 그런 거 큰 관심이 없었고요. 관계 형성 그 자체가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고 본 겁니다. 물론 이게 사람에 대해서 딱 하나의 정답 이런 건 없어요. 지금 바이스텍 인본주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게 뭐 완전 정답이어서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이렇게만 하면 인간의 문제가 다 해결되냐 하면 그렇지는 않죠. 대전제 조건은 뭐냐면 인간과 사회를 다루는 딱 하나의 정답은 없다는 건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 이런 주장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인간의 문제가 기법, 기술 이런 건 필요 없고 관계만 가지고도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러면 활짝 꽃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잠재력이. 자,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계를 기술과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의 관점은 이런 인본주의적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계 자체가 곧 기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에 좋은 관계 형성되면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와 자신감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앞선 시간에도 다루었습니다만 우리는 600만 년 동안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600만 년 동안 그 진화해 오면서 집단 생활을 해왔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집단 생활을 할 걸 준비하고 태어난 셈입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날 때 유전자에 혼자 살 거라고 예정하고 있지 않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자에 집단 생활 할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태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만큼 우리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나는 신경 안 써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신경 많이 쓴 사람이 있고 신경을 덜 쓴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로 신경 안 쓴 사람은 정신질환이 있지 않는 한 뭐 없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우리는 지속적으로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600만 년 동안 집단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사회복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좋은 관계 형성되면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와 자신감이 높아진다. 사회복사가 클라이언트를 높게 평가하면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는 통찰과 자각과 함께 자신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뭐 동기부여라고 표현을 하던 자신감이라고 하던 자존감이라고 하던 이 사람이 날 괜찮게 바라봐주네? 내가 괜찮은 존재인가 보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그렇게 바라봐 주는 게 그것만 가지고도 클라이언트 입장에선 저 사람이 날 괜찮은 사람으로 보는 거 보니까 내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죠. 그건 좀 써볼까요? 여러분 사실 아주 단순 개념들은 인터넷만 검색하면 뭐 요즘이 아니라 뭐 오래전부터 피그말리온 효과인데요. 개념이 뭐 다 나오기 때문에 그 피그말리온 이렇게 치면 나와요. 원래 뭐 고대 로마 그리스의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대로 그 기대대로 현실화가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맞춘다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대로 현실화가 된다는 건데요. 이걸 좀 현대적으로 그 로젠탈 효과라고도 하는데 로젠탈이 한 실험은 어떤 거였었냐면 심리학자였는데요. 그 미국에서 두 그룹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 이제 지능 검사를 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지금 이 A 그룹은 지능이 높다고 선생님들한테 학교 선생님들 여기 심리학자가 지능 검사한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한테 A 그룹은 지능이 높다고 얘기했고 B는 지능이 낮다고 B 그룹은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랜덤이었어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 리포트를 받은 다음에 여기 애들은 지능이 높으니까 공부 잘할 거야. 여기 애들은 지능이 낮으니까 공부 못할 거야. 그 기대가 그대로 현실로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 지능은 속인 거예요. 실제 지능은 그렇지 않았어요. 뻥이었는데 속은 선생님이 이렇게 기대를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적이 오르고 여긴 성적이 낮아지고. 그게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상대방이 기대하는 데에 따라서 그대로 현실화가 된다는 건데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기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변화할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의 지금 의미를 오늘 이번 시간에 뭐 계속 얘기할 겁니다. 관계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자, 여기 나오는 사회복지사의 두 가지 상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두고 보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한 명의 할머니가 그를 찾아왔다. 관내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돕는 것이 그의 업무이지만 박영구 씨는 보통의 복지사들과 조금 다르다. 자, 이 장면은 뭐 전형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그러니까 주민센터의 창구인 셈이에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그 전형적인 업무의 모습인데요. 이제 잠시 후부터 그 평소와 이제 일반적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이분의 이름이 박영구 사회복지사인데요. 그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지금 갈게요. 그가 찾은 곳은 독거노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산다는 영구 임대 아파트. 제일 먼저 반기는 건 보자기에 쌓인 두툼한 이불 한 묶음이었다. 그러니까 저거 빨아가지고 올 테니까 또 이렇게 싸놔. 뭐 더러운 거보다도 식구들은 늙은이들 냄새 난다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빨아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어. 진짜 마음만은 내가 10년을 한결같이 독거노인들의 더러워진 빨래를 세탁해주고 있는 박영구 씨. 갈게 아니 하는데. 모셔서 빨래 봉사는 왜 하시게 되신 거예요? 출장을 가서 이제 그 집에를 이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방에 들어가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그 안 되는 담요를 이렇게 딱 걷는데 그게 몇 년째 그 방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김치 국물 무슨 뭐 온갖 국물이 그 떨어져서 쩔어가지고 이렇게 말라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빨래를 해서 갖다가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네. 자, 그런데 물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가정방문 이런 거 상담 뭐 당연히 합니다만 이제 이불 빨래를 해주고 이런 건 원래 안 해요. 이분이 독특하게 안 해도 되는 일을 이제 추가로 하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이거 사실 이 앞뒤를 보면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역사회에서 많이 하는데요. 하여간 일단 우리는 지금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두고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침 막 집을 나서던 윤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박영구 씨.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네 집에 오늘 세 번째야. 올 때마다 아무도 안 계셔. 할아버지 방법에서 엄마. 할아버지는 며칠째 박영구 씨를 피하고 있다. 집으로 들어서자 한숨이 절로 나오는 박영구 씨. 언제 청소를 했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집안. 할아버지는 박영구 씨의 관심이 그저 부담스럽기만 한 모양이다. 한 번만 해다시면 이제 전화해가지고 할아버지 참. 이제 나의 이불에 들어누워 완강하게 거부를 표현하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뭐 거부하시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런 저 이불 빨래 같은 거 있으면은 저보고 해달라 그러세요. 알았어요. 그럼 다음에 또 올게 할아버지. 예. 별 수 없이 빈손으로 집을 나서는 박영구 씨. 자, 지금 나레이션에 의하면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뭐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실패한 것,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거부하니까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상황을 이 박영구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다 생각이 있어서다.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해달라고 요구해요. 왜냐면 처음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못 죽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미안해서 좀 이제 내가 자꾸 전화하고 하면 마음의 문이 이제 열리지 사실. 이게 정답에 해당합니다. 물론 뭐 전제 조건은 내가 정답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박영구 사회복지사의 입장에 대단히 동의한다라는 말의 의미지 인간의 문제 100%의 정답 이런 건 없긴 해요. 그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관계 형성이 안 됐다는 말의 의미고요. 이 마음의 문이 열린다? 이 표현을 나도 굉장히 선호한 편입니다. 좀 전에 그 할아버지가 아직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웬 낯선 아저씨가 와서 뭘 이불 빨래 해주겠다고 하니 지금 뭐 사회복지가 뭔지 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뭔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떤 낯선 아저씨가 오더니 이불을 가져와서 빨아주겠다고 이 얘기를 들으면 선뜻 그래요 뭐 고맙군요 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의 의미고요.
아직 뭔가 관계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데 이불 빨래 나한테 해주겠다 그러지? 이걸 어떻게 맡겨? 이게 이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심리적 내면의 입장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관계 형성 어떻게 하냐면 이거예요, 이거. 자꾸 전화하면. 우리가 관계 형성이라는 게 여러분 친구 관계도 그렇고요.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새 학기가 됐을 때 서먹서먹한 처음 모인 사람들 아이들 학생들끼리 또는 여러분 뭐 이렇게 미팅할 때 관계 형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게 무슨 뭐 똑부러진 물리적인 방법 있진 않아요. 자꾸 만나면 친해져요.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전화해서 식사는 하셨는지 길 지나가다가 그냥 들렀다고 의도적이던 정말 우연이던 그렇게 자꾸 만나고 얘기하고 이제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뭐 이제 그 이전에 도와드렸던 할머니들 얘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관계형성이 서서히 이게 뭐 5분 안에 10분 안에 안 됩니다. 서서히 되어가는 거고요. 관계형성이 되어가는 걸 마음의 문이 열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거부를 지금 이 할아버지의 그 상황은 제발 냅둬. 귀찮게 하지 말고 제발 내버려둬인데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거부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그렇게 드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상황은 해석해 보건대 관계 형성이 아직 안 된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관계 형성이 되면 이제 그 이불 빨래를 맡길 거다라고 보는 것이 박영우 사회복지사 입장이고 충분히 노련한 상황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열리지 그 사설이. 다음 집으로 향하는 박영구 씨의 걸음이 바빠진다. 노인분들은 그리움에 대한 게 굉장히 크거든요. 상대 누가 뭐 말벗을 해주나 누가 그 할머니 위로해준 사람이 있나 없습니까? 미리부터 마중을 나와 있던 김옥래 할머니. 고향집을 찾은 아들을 맞이하듯 반가워한다. 이번에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관계 형성이 굉장히 잘 된 경우인데 자 봅시다. 맥주? 맥주 먹어도 괜찮지. 왜? 아니 맥주가 뭘 어때? 맥주 한 잔으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하려는 할머니. 그 또한 할머니에겐 큰 부담이랄 걸 알기에 애써 거절하는 박영구 씨. 나는 그것만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찾게 되는 사람 역시 박영구 씨다. 지금 일종의 긴급 연락처를 사회복지사에 적어놓은 거예요. 뭐 가족이 아니고 혼자 사시는 분인데 뭐 쓰러지거나 이러면 뭐 이제 긴급하게 연락할 때 이걸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박영구 사회복지사 연락처를 얼마나 신뢰관계가 관계형성이 잘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겠고요.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나 하느님 믿었다는데. 저를? 자, 지금 이 할머니가 사회복지사를 하나님 믿듯이 한다고 하는데요. 자, 초보자가 실수할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로서 이걸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이제 초보자일 수 있습니다. 자, 펜을 좀 열고요. 지금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 박영구 사회복지사가 정말로 아들처럼 뭐 매일 와서 밥도 먹어주고 명절 때도 같이 시간 보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는지 모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입장에서 이 박영구 사회복지사는 정말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아마도 뭐 첫 번째 인간관계일 수 있습니다. 할머니 인생에 있어서 아마도 뭐 자녀도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박영구 사회복지사 입장이 돼보면 이 할머니를 만나는 건 업무상 만나는 거죠. 원래 가족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뭐 개인적인 상황은 뭐 전혀 몰라요. 나도 동영상만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가족이 원래 분명히 10중 8구 있을 거고요. 뭐 할머니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머니나
그리고 업무상 만나는 할머니가 이 할머니 한 분이 아니에요. 주민센터에서 이런 할머니를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만 뭐 한 300분은 만날 겁니다. 그 이상이면 이상이었지 그 이하가 아닐 건데요. 그러니까 원래 가족이 따로 있고 업무상 만나는 할머니의 300명 중에 한 명의 그 상황이라면 지금 이 할머니가 기대하는 것하고 박영우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관계 수준하고는 굉장히 격차가 많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러한 상황도 굉장히 빈번하게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보단 이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적절한 기대감이 필요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적절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너무 과도하게 기대하지 않도록 아들처럼 기대하는 것. 과도한 거죠. 아들처럼 해줄 수가 없어요. 해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게 뭐 도무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기대감을 갖지 않도록 적절한 기대감, 너무 높은 걸 낮춰서 적절하게 그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는데요. 역시 이 장면에서도 박영우 사회복지사는 굉장히 노련하게 그 상황을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봅시다. 사람인데 사람이라도 자, 다시 조금 앞에서부터 볼까요? 이것도 좀 지우고요.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나 하느님 믿었다는데. 저를 전 사람인데 사람이라도 하느님만큼 믿어. 모든 건 다. 너무 많이 믿지 마. 나 든든해 그렇게 믿으니까. 너무 많이 믿으면 좀 미워져. 응? 너무 많이 믿다가 응. 할머니가 기대한 만큼도 못 해주면 에이. 뭐 이것도 내가 보기엔 거의 정답에 가까운 이제 개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높은 기대감을 갖지 않도록 그 적절한 기대감을 갖도록 지금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박영우 사회복지사가 2명의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를 만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만난 그 할아버지 클라이언트와는 관계 형성이 아직 안 돼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개입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서서히 그 관계 형성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 할머니하고는 너무 과도하게 너무 높은 수준으로 관계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걸 지금 좀 적절하게 기대감을 낮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 관계 형성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관계 형성이 안 되면 우리는 결국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클라이언트가 도움을 잘 받기 위해서는 관계 형성이 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해요.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거나 전문적으로 어떤 기법을 동원하는 것, 그건 좀 나중 문제예요. 뭐 장원 동원도 그렇고 그런 구체적인 개입 계획들 실행들은 좀 다 나중 문제고요. 일단 관계 형성이 돼야 그 이후에 대해서 효과성이 나타나거나 말거나 할 수 있지, 관계 형성이 안 되면 그 이후에 그 어떤 기법이든 또 어떤 이제 상황이든 그 효과성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것, 클라이언트 만났을 때 우리가 이걸 신뢰관계라고 하기도 하고 라포라고 하기도 하고 관계 형성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은 이제 여기까지만 볼 거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